우주 최고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1기자 김교원입니다. 3기자 신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4기자 류서구입니다. 한겨레 21 정인환입니다. 네, 오늘 2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고요. 오늘 저희 세 기자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이번 주 표지기사 설명을 위해서 한겨레 21에서 국제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인환 기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한겨레 21에서 국제 뉴스하고 외교 안보 뉴스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표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관련인데요. 표지가 아주 멋있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섬뜩하기도 하죠, 사진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 뒷모습. 그렇습니다. 네. 이 행사장이 미국 보수주의 연맹에서 연례로 하는 행사장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다음 날 여기서 무슨 대관식이라도 하듯이 무대 중앙에서 엄청나게 큰 성조기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사진 팀장께서 이 사진을 보고 뭔가 좀 약간 불길하고 음산한 느낌이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럼프와 관련된 불길한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오프닝 토크 잠깐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오프닝 토크는 1기자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 주에 쓴 기사. 단독 기사죠? 예, 단독 기사입니다. 예, 그 얘기를 빠뜨릴 뻔했네요.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진짜 오랜만에 한번 단독 썼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미군이 B-29 폭격기를 몰고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 와서 굉장히 비밀리에 찍은 물론 이제 캐치가 됐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캐치가 되긴 했는데 당시에 대공포로는 B-29가 한 7,000m, 8,000m 상공에 있었거든요. 예.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유히 사진을 찍고 가버렸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이쪽 용산 쪽에 연구가 굉장히 전문가이신 김천수 센터장이 발굴을 했어요. 미국 나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서기록 관리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발굴을 해서 가져왔고 저에게 단독으로 제공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한반도의 모습보다도 더 오래된 사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제 시대에도 일제가 지도 제작이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항공 사진을 여러 차례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찍은 항공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졌던 거는 1945년 9월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직전에 미리 와서 정찰을 하면서 찍은 그 사진이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사진은 1945년 1월 사진입니다. 한 8개월 빠르네요. 그렇죠. 8개월? 네. 그때 45년 9월 사진이랑 많이 다른가요? 45년 9월 사진은 용산 기지 쪽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난지도, 그러니까 서울 서쪽 끝이죠. 난지도에서 이쪽 동쪽 끝 잠실까지를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강북 쪽을 다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을 찍은 게 미군인데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해요. 그러니까 이게 폭격을 위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이 사진은 미군이 한반도를 폭격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였는데 일본이 쉽게 항복을 하지 않고 본토 최후 결전을 하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결국은 일본 본토에 상륙하려면 그 주변 지역 한반도라든가 만주라든가 이를테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지역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이 문제를 연구했던 동국대 교수님이 계신데 조건 교수님이라고 그분께 문의를 해봤더니 미군이 8월 정도에 일본 본토 상륙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 한반도를 미리 폭격을 하고 일본 본토로, 물론 일본 본토는 그때 이미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요 사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 분석 보고서가 3월에 나왔는데 바로 3월에 유명한 도쿄 대공습이라는
대규모 공습이 있었고 예. 일본인들이 그때 10만 명 이상 죽고 다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공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8월에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8월에 일본이 항복을 그렇죠. 한 바람에 이제 저희가 맞습니다. 이 토지가 사실은 초토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8월 폭격과 관련해서는 좀 사실은 그 조건 교수도 양쪽으로 예. 두 가지 감정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폭격을 했으면 한반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 조선 민중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을 그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8월 공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일본 본토를 상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광복군이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승전국의 일원,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다. 아주 이제 뒷순위겠지만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점령하고 일본을 지배하고 일본을 또 분할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 광복을 만들어내지 못한 약간 이제 아쉬움. 그런 이제 결과가 됐다, 네. 뭐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뭐 네. 우리가 가정에서 알 수는 없는 네. 노릇이니까요. 근데 참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찍은 목적은 정말 섬뜩하지만 네네. 사진 자체가 되게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네. 그 흑백이긴 하지만 네. 한강부터 해서 서울 전역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을 이제 독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가운데 흐르는 한강이 네. 저는 이 그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강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 한강이 아니라 모래더라고요. 모래. 그 맞습니다. 모래가 네네. 한강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훨씬 더.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실 이 사진은 워낙 높은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뭐 아주 세밀하게 보면 그 말하자면 랜드마크들이 뭐 경복궁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랜드마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한번 봤을 때는 사실은 강밖에 안 보입니다. 서울은. 네. 그러니까 7,000m, 8,000m 상공에서 봤을 때 네. 서울에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산과 강이고 특히 서울은 그 한강이 가운데를 확 이때는 가운데가 아니라 남쪽이죠. 남쪽을 확 휘두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하얀 백사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강에서는 백사장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렇죠. 1945년 1월에는 그리고 이게 70년대 초까지도 네. 한강상의 그 대부분의 구간은 그냥 백사장으로 덮여 있었고요. 물은 굉장히 좁은 구간에만 흘렀거든요. 지금 한강 폭이 1km 정도 되는데 당시 물 흐른 그 폭은 200m, 300m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백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맨 왼쪽부터 난지도 그리고 여의도, 예. 여의도의 규모가 지금의 규모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한강상이 거의 다 네. 그 여의도와 밤섬으로 돼 있었고 여의도 밤섬이 그냥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리고 한강 백사장 그 유명한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서 뭐 대통령 선거 유세도 하고 그리고 뭐 스케이트 대회도 하고 각종 네, 뭐 네, 체육 네. 대회를 했던 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저자도라는 섬. 그러니까 중랑천 하구에 굉장히 규모가 큰 섬이 있었거든요. 예. 모래섬이 저자도라고. 그 저자도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땅과 연결되기 전에 잠실이 원래 섬이었지 않습니까? 그 잠실이 섬일 때 그 모습도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사진 자체가 네. 의도와는 다르게 되게 아름다운 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네.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한겨레 21을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20일 제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참 믿을 수 없게도 대통령 경선 초반에 당내에서는 물론이고 바이든과의 경쟁에서도 지금 쭉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심 갖고 취재해온 우리 정인환 그 국제 문제 전문 기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표지 다룬 네. 요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거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죠. 뭐 표지 카피를 저희가 다시 트럼프가 온다라고 잡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단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했고 물론 이제 저 여름에 전당대회를 지나면서 본격화될
대선 싸움이 본격화되겠지만 사실상 본선이 이미 시작이 됐고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신빙성 있는 정도로. 그리고 어제 뉴욕타임즈가 최신 여론조사를 또 공개를 했는데 지지율 격차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일이다시피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다. 뭐 1, 2%포인트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는 10번 하면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요. 나머지는 최소한 오차범위 안에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민주당 아주 비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당시에 이제 그 당선을 이끈 계층이 백인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시 트럼프가 거의 당선되냐 마냐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도 백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또 계층들이 들어왔는지도 궁금해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멀게는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운데 이름이 후세인이죠. 그러니까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백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 대통령 그리고 상당히 젊고 진보적인 대통령이었고 또 2008년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그렇죠. 미국이 흔들리고 미국 때문에 세계가 흔들리던 때고 때마침 그때 중국 베이징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있었고 중국은 금융위기를 그렇게 크게 겪지 않았어요. 워낙 외환 보유고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몇 년 휘청거릴 때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경기 불황에서 쉽게 벗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 바로 G2란 말이에요. 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미국 안에 있던 불만이 많은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백인 노동자 그 사람들이 이제 중서부, 중북부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미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이 다 이제 피폐화된 거죠. 거대 자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쌓이면서 그게 풀뿌리 보수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티파티라는 거예요. 이 티파티가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결국은 2010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저기죠 중간선거 2010년에 하원을 공화당이 30년 만에 탈원을 할 수 있는 배경에 티파티가 있었고 지난번하고 그러면 이번하고 네. 그 지지하는 네. 어떤 흐름 같은 게 같습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바이든 4년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그 외국에 있는 공장들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든 그 미국 자본이든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국내에서는 먹히지 않은 겁니까?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요? 자, 4년 전에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예요. 지지율 격차 크지 않았고요. 지지 세력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죠. 보통 선거가 그 현직에 대한 심판, 그런 게 있죠. 평가가 기본이잖아요. 4년 전에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지난 4년간 있었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궁금한 네, 게 네. 사실 이제 한두 군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치에 대한 실망이 주로는 그 가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너무 거기에 대한 무슬림들의 실망 이런 되게 외교적인 평가들로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경제 정책으로도 그다지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에 그렇게 뭐랄까 변혁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도 컸던 모양이죠. 지금 말씀하신 가자 전쟁과 관련해서는 지지층 이탈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이번에 미시간주에서 있었던 경선에서 10만 표 이상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언커미티드. 이번 주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1에서 자세히 또 분석을 할 전체 텐데요. 유권자가 몇만 명인데 10만 명이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81%거든요. 61만 표를 얻었고 득표율 기준으로 2위예요. 13%가 10만 명이 넘는 수준. 이번 주에 제가 지금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속 기사를 이게 너무 재밌는 현상이어서 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언커미티드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긴 지역구도 있어요. 미시건주 내에서 심각한 보이콧이네요. 심각한 보이콧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 국제 정책에서 특히 진보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한테 맹목적으로 그렇죠. 지지를 보내다가 이제 여론이 악화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좀 끌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몰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크죠. 그런데 선거는 어차피 국제 정치 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내 선거를 치르진 않아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결국은 국내 정책 문제인데 이를 때문에 아까 외교 정책이자 국내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 뭐냐면 중산층을 위한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밖에 나가 있는 제조업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고 또 국내에서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색 사업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잘 안 됐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예상권을 가지고 있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 공화당은 트럼프의 정당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의회에 갖고 갔지만 그게 거부가 되면 협상을 벌여야죠. 네. 협상을 하면 진보파에서 원하던 만큼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시 경제가 문제였군요. 네. 저는 좀 공화당 내부 상황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네.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공화당을 또 장악하고 음. 공화당에는 저는 트럼프를 뭐 위협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니키 헤일리를 비롯해서 네. 다른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 트럼프만큼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뭐 선거는 돈이 들죠. 선거 자금 모금하면 트럼프가 잠깐 스쳐 지나가주면 자기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지지 선언을 해주면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 사실은 2020년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2022년에도 꽤 떨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트럼프의 지지 계층이 강고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의회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원금, 군사 지원을 포함한 지원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읍소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트럼프가 밖에서 유세하면서 우크라이나 맹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돈 퍼줄 거냐, 이게 우리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부추겼거든요.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트럼프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한 거죠. 그리고 11월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1, 주지사의 3분의 1도 같이 뽑아요. 거기에 또 이제 친트럼프 후보들이 잔뜩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트럼프의 정치가 공화당 내에서의 그립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고약한 상황입니다. 하나회가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을 흔드는 몇 가지 굉장히 선정적이고도 핵심적인 문구들을 잘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가?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국내외 정치 외교가 그래서 트럼프를 선택함으로써 나아지는가?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저 마가라고 보통 네, 부르죠. 그렇죠. Make America 네. Great Again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인데 미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란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이 힘을 잃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뭐 세계에 나가서 국제 질서를 담지하는 세계 초 강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고 그 질서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고 그것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던 미국이 이제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다자주의로 하면 중국이 이제 남반구 국가들을 묶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국가 숫자로 따지면 중국 편을 드는 국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할 땐 양자로 가야죠. 네. 다자 무대에서 내가 쥐어잡지 못하면 1대1로 여러 개를 만들어내야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을 고립시켜야죠. 중국을 포위를 해서 고립을 시키려고 하죠. 그것도 중국을 1대1로 힘으로 누를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군요. 네.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양자 구도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세계 경찰 역할을 그걸 계속 해야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국 우선주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게 고립주의예요. 우리가 지금 남의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아니죠. 네.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네. 중국한테 다 원자재 의존하고 쟤들이 만약에 저거 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위험을 피해야죠. 탈동조화까지는 아니어도 디리스킹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쟤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도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갔던 애들 웬만하면 들어와줘. 근데 안 들어오죠. 왜? 임금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국내적으로도 사실은 트럼프가 별로 이렇게 품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 외국에 나가서도 이를테면 동아시아 정책이라든가 그 나토,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면서 지도적인 위치를 잃는 것, 평판을 잃는 것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 그거를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이제?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1기 2016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미 미국은 혼자 압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국력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파리 기후변화 협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네. 다국적 체제를 미국 깨뜨렸죠. 손으로 만든 그렇죠. 체제를 다 엎어버렸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저 취임하고 나서 2021년 1월에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다시 재가입하고 복구가 다 안 되는 거죠. 이미 한번 스크래치가 세게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우선주의자들, 미국 고립주의자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미국이 변할지 알 수 없다라는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쉽게 맞습니다. 사라지지 않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도 약간 들썩들썩하죠. 벌집처럼 지금 약간 뒤숭숭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난번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할 가능성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동시에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전에 한 1조 원 정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10조 원을 그때 10조 원을 요구했어요. 맞아요. 1년에 10조 원을.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거부하고 협상하고 이런 와중에 아마 그때 대통령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북 관계, 그다음에 북한 대남 관계. 관련해서는 네. 제가 이번 후에 2019년 4월부터 1년 남짓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현철 박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4년간, 3년 좀 넘었죠.
아주 조율된 형태로 아무런 협상이 없었어요. 그죠? 아주 우리는 협상의 문을 열어놨고 언제든 너희들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할 거야. 하지만 노력하진 않겠어. 잖아요. 북한이 사고 칠 때마다 그 얘기를 했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네, 그런 오바마 행정부 8년간 있었던 네. 전략적 인내 버전 네. 2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면서 2018년에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가 만들어질 것 같고 냉전이 이제 사라지고 우리도 더 이상 촌스럽게 반공 운운 안 해도 되는 세상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기대했죠. 가졌던 사람들은 예. 차라리 저 또라이가 다시 와서 판을 한번 상황을 확 정리해주고. 엎어버리고 다시 한번 뭔가 가능성을 추동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외교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측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를 예측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분은 예측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그리고 약속을 또 잘 지키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도 달라졌어요. 2019년 2월에 이른바 하노이 노딜이라고 부르죠. 2차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이전까지 북한은 미국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쪽보다 미국이 중요했어요.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들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면 우리도 못 살 이유 없다. 그렇죠. 고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었는데 이걸 포기한 것 같아요. 미국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하노이 노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스몰 딜보단 노딜이 낫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의 핵시설을 해체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가지고 가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센 거 다 내놔라 식으로 대응했던 거죠. 결국은 미국이 협상을 하는 것도 자국 내 국내 정치용으로 협상을 했다고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노이 노딜에 대한 교훈이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쉽게 저기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더군다나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하고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남하고는 이제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주한미군 문제가 있는데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자산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용도 내야 되죠. 비용 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그냥 해주는 건데 그죠? 처음에 해주던 건데. 그다음에 또 뭐야 연합훈련하면 연합훈련 비용도 내야겠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다음에 국제적인 역할을 한국도 높아진 국력만큼 국제적인 역할을 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쪽 아프리카 북쪽에 가 있는 우리 청해부대. 니네 거기만 있지 말고 조금만 올라와. 홍해, 페르시아만 올라와. 그럼 뭐예요? 굉장히 중동 민감한 분쟁, 곳 아닙니까, 거기는? 중동 파병 가는 분쟁에 거죠. 우리도 오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그러면 우리 군이 해외로 파병되는 데는 국회에 비준동의 절차가 있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거 통과시키겠습니까? 또 난리 나겠죠. 그럼 국내 정치적으로도 아마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반 진반인데 만약에 이번에 여당에서 과반수 차지하면 그런 어떤 파병 요청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에 지금 완전히 밀착하는 외교니까요. 네. 네, 그게 제 사실 참 걱정인데 요즘 총선 시즌이라 여기저기 다니면 아직도 그 주한미군 철수 절대 반대 뭐 이런 거 머리띠 하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네. 사실은 우린 이거는 이 북한과의 이 적대적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네. 미군이 단절을 놓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뭐 너희가 우리한테 뭐 신세지고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과거를 잇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미군이 그냥 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해서 6.25가 그렇죠. 끝난 네, 뒤에 네. 이승만이 거의 죽자사자 네, 바짓가랑이 아주 네. 강하게 요구해서 그렇죠. 그 한미 간에 그런 네. 어떤 그 방위 조약도 맺고 미군도 영구적으로 주둔하고 이렇게 된 것이어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빼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 한마디만 말씀하시죠. 덧붙이면요. 최소한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어요 한동안. 그럼요. 예, 그동안은 잘 지내온 거죠. 더군다나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한 이후에 네. 그 한반도 특히 한반도 남쪽에 전진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높아졌고 그렇죠. 사실은 숙박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아, 미군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분명히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위협적인 언동을 할 때 일종의 예전에 냉전 시절에 인계철선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돼 있음으로 해서 북이 내려오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고 지금도 뭐 일정 부분 그렇죠. 주한미군이 그렇죠. 네. 그 남쪽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전략적 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만 얻는 게 아니라 미국도 얻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를테면 대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데려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중국을 공격하는 전진기지화 되는 전략적인 또 위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숙박비를 좀 받아야 됩니다. 좋은 굉장히 아이디어고 제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짚어보고 네, 싶은데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는 네. 결국 가자 전쟁과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가자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금방 해결되는 것을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두 전쟁은? 가자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놓은 아직은 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대선 토론도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든하고는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아니고 본선에서도 안 한다고요? 본선에서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위법은 아닌가 보죠? 위법은 아닙니다. 그냥 텔레비전 그래요? 토론은 관행이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2분이라면 능히 안 그렇죠. 하고도 능히 그럴 니키 뿐이죠. 헤일리하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음. 그래서 일단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집권 일기 때 그 이스라엘에 해달라는 걸 수건 사업을 다 해줬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봐요. 근데 네. 행정수도는 테라비브고 그래서 각국이 테라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상징성 있게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옮겼어요. 일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일기 때.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상징성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서는 뜨끔미지근해요.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일부 이제 미국 그 정치 잡지들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2020년 대선에서 네. 자기는 승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고무시켜서 의사당까지 난입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때 당시에 미 의회에서 그 헌법상의 절차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 직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당선 축하해주고 먼저 해버렸군요, 그냥. 열 제대로 받은 거죠. 뭐 되게 그런 단순하네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국 정치에서 대단히 폭발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그럼요. 정치 자금 때문이에요. 제일 큰 게. 네. 정치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렇게 구분해서 대응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네.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선 유세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끝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 푸틴이랑 친해. 푸틴은 똑똑해. 맞아요. 그러므로 내가 푸틴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돼.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휴전이 되려면 양쪽 모두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협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양쪽 모두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지금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머리 아픈 그 주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골치 아픈. 국외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지금 골치 아픈 질문이 돌풍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네.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오늘 대선 관련해서 굉장히 깊은 좋은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신 그
정인환 기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대답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2부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그 저기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안내를 그렇죠. 많이들 듣고 와 계시죠. 예, 입국을 했다가 이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을 또 저희 한겨레21 기자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그 네.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